21일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또 북한 비핵화 문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해법, 저희 남북예창이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동북아 순방 중에 북한이 그 도발을 가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서의 도발 자체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 이미 이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를 순방할 경우에는 그 동북아 일대의 미국의 이 감시 정찰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략 자산들이 증강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의도의 오인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왔고요. 근데 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기싸움에서 좀 밀리는 모양새가 될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을 아주 끝까지 아주 크게 자극하지는 않으면서도 적어도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마 북한의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이번에 특히 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ICBM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를 겨냥할 수 있는 이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또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미 양측이 다 얻을 걸 얻었다고 봐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실물적인 걸 얻었죠. 경제적인 투자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기술 연대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확실한 파트너 하나를 더 끌어들인 거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딱 그렇다고 해서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서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기반들이 이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나타난 확장 억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은 경제 안보나 과학기술 부분에서 협력설 자체가 우리 내부의 어떤 경제 체질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특히 미래 기술 면에서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이 득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의 4, 5년 동안 이 한미 동맹을 보면 한미 관계를 보면 뭐 외형적으로 나타낼 때 항상 안정돼 있고 우리는 동맹이고 동맹 관계는 굳건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뒤에서 뒷말들이 많았거든요. 왠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하고 공동성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야 저거 뭔가 그래도 아닌 것 같다를 느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흔들리고 있던 그런 동맹이 확실하게 복원됐다. 그리고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얻어낸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아마 우리가 북한에 준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공동성명에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표현을 썼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을 때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의 이 견해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미는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간다 이게 표명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유화적인 자세로의 전환은 없고 또 그렇게 대화에 집착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아마 메시지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까지도 북한이 정말 성실한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그리고 비핵화에 진정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길은 열려 있다.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약하면 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번 이 미사일 발사는 결국은 북한의 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해야 될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다. 이게 이제 북한의 메시지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해법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북 제재라든가 아니면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자기 핵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고 또 이번에 도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제재라는 것이 정말 통할까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이라는 것을 북한이 견디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럼 뭘 해도 북한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쥐어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존의 압력 수단이 먹히지 않으면 이제 압력은 그만두고 유화책으로 가자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왜 압력이 통하지 않았을까? 이 압력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대로 작동하게 할 방법은 뭔가? 가령 대북 제재를 그동안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수단들. 뭐 이게 매년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서 보고가 되어 왔잖아요. 불법 환적이라든가. 일단은 있는 제재 내에서라도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제재에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가할 수 있는 일종의 페널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길을 모색을 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아마 당분간 북한은 그 핵을 쉽사리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권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지만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문제도 나왔고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자마자 한미가 이제 또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이 대응 타격 시범을 보여줬죠. 이런 조치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징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걸 북한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긴장을 올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나중에 핵 위협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탐지될 거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거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하나 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 유화책이라고 하는 문제, 경제 협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내놓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비전이라는 게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해보면 괜찮겠다. 이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북한도 그랬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금융망이라든가 무역망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확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 국가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국제 자본으로부터의 투자를 얻어오는 건데 이거를 근데 북한과 같은 낮은 신용도 하에서 그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신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대가 한국이거든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글쎄요, 확장 억제는 어차피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게 단순한 개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그 위협 수준까지 왔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이제는 억제를 넘어선 이 방향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선제타격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서는 나왔지만 모라토리움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버린 거예요. 3월 14일에 이어서. 결국은 북한은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차피 비핵화란 과정에 북한이 합의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걸 이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확장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또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런 핵 관련 발언들을 할 때마다 핵 능력이나 미사일 관련 발언들이나 이걸 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대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거나 뭐 요새 쓰는 말로 쿨하게 대응하면 끝나는 거죠. 결국 그런 대응 자세가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 IPF와 같은 IPF와 같은 이제 경제협력체에 참여를 하는 것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걱정되면 중국이 IPF가 추구하는 노선을 다시 말해서 IPEF에서 논의되는 기준들을 충족하고 자기도 거기 들어오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RCEP이라든가 1대1로를 중국이 추진할 때 누구도 중국은 오히려 그게 미국을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야말로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이죠. 다만 이제 아마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좀 아팠죠. 아팠는데 중국도 아마 알게 모르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드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경제 보복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았을 거고요. 금년이 사실은 한중 수교 30주년이에요. 근데 별로 그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이 한국 사회 내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좀 안 좋은 감정은 더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과거와 같이 보복이라는 카드를 빼들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IPEF 자체가 아직은 몇 가지 중요한 가치만을 내세웠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논의도 안 된 단계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꾸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를 걸고 나오는 것이 중국 스스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국가로서의 입지나 위상에도 맞지는 않는 거죠. 지금 IPEF가 내걸고 있는 글로벌한 공급망의 재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정보라든가 과학기술의 이제 지금 안정성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탈산소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럼 우리는 원래 이거를 추구를 안 하려고 했던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걸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인권 이런 거라도 지금 맞아떨어지는 가치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보복이나 다른 국가들의 이 부정적인 시선 이런 걸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됐다라고 봐요. 지금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공동선언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지역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서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더 넘어가서는 이제 세계 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야도 이제 안보 분야가 여전히 핵심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경제 안보라든가 과학기술 협력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수호 이런 부분들까지 역할을 확장을 해나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계 내에서도 일정한 그 위치를 획득한, 그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죠. 그런 그 지위를 획득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요.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거는 꼭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거는 요만큼도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그건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20, 30년 전에 보이면, 20, 30년도 아니죠. 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보이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그 이익이나 그 혜택에는 그만한 세크리파이스가 따릅니다. 물론 그 세크리파이스가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크냐 작은가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어떤 공감대라든가 합의 형성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미 관계 140년, 한미 수교 140년, 한미 동맹으로 치면은 거의 지금 내년이 이제 지금 한미 동맹은 70주년이에요. 중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한중 수교 30년이지만 북한과 중국은 61년에 5.16 협력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 면에서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 중국이, 다시 말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중국이 우리 방식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오도록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과도한 기대였다라고 봐요. 다만 중국이 한국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냥 북한을 그냥 북한이 하는 도발적 행동을 놔두지만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서방 진영하고 러시아 간에 지금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가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촉발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중국이 당장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해야 될 위험성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할 거냐. 결국 북한 핵 위협이라는 게 계속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런 상황 방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북한의 핵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중국도 스스로도 협박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국의 방관이라는 거는 예정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중국이 오히려 완전한 북한의 지원 세력으로, 핵개발 지원 세력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선이 현재로서는 아마 최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